대략강독 14쪽, 지난번에 했던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했던 그 부분에서 시작해서 15쪽까지 넘치는 그 부분을 한 패러그래프의 첫 세 줄을 읽었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읽겠습니다. 봅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읽었던 게 요 첫 세 줄이죠? 요거. 방금 말한 이유들로 인해 저는 현대적인 것이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독창적일 수 있는지, 규정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뒤 얘기가 지금부터 할 얘기인데, 데리다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바로 요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일부리가 탈근대를 얘기하면 어느 순간 이후에 탈근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겔 이후에 또는 포스트 칸트주의 또는 포스트 해겔주의와 더불어 해겔부터 해결 전에는 아니었고 근대였고 그다음에 칸트 뒤에 칸트까지는 아니고 해결까지는 아니고 그게 이제 포스트 해결주의 포스트 칸트주의죠. 또는 니체를 얘기 많이 하죠. 니체와 더불어 니체 철학 얘기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데리다의 지적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굴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리다의 질문은 근대와 탈근대의 구분, 근대의 끝과 탈근대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시대 구분 가능한가? 이런 질문인 거죠. 언제부터 가능하냐 이거죠. 언제부터 근대 끝이고 언제 탈근대가 왔다 그러면 현대라고 얘기했던 거 탈근대가 왔다면 언제부터 탈근대냐? 이게 포스트 뭐 해결주의, 포스트 칸트주의 또는 니체 칸트주의 이거 그렇게 많이 말해요 사실은. 포스트 해결주의, 니체 등이 맞는가? 등에서 시작됐나? 왜냐하면 칸트와 해결은 근대다. 그 이유가 탈근대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죠? 또는 니체다. 니체는 탈근대 철학자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좀 전에 해석한 걸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거죠. 우리가 방금 논의한 역사 속에서 포월의 역사 속에서 근대적이고 현대적이고 새로운 뭔가가 있어서 근대적이고 현대적이고 이게 모던한 거고 탈근대적이고 현대적인 거 무슨 새로운 뭔가가 그죠? 그 탈근대가 있어서 자 우리 시험박하게 새로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동시대적이라면 동시대적이라면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이는 어쩌면 그런 시대 구별의 가능성과 그런 현대성의 가능성을 규탄하는 제스처에 그런 시대 구분도 가능하다. 또는 그런 어떤 탈근대성, 현대성도 가능하다. 를 취하고 규탄한 제스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제스처에 의한 것입니다. 요 말이 어려운 말인 게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로 진정한 탈근대적이라면 요 말은 좀 여기 인용을 해볼게요. 이는 어쩌면 그런 시기 구별의 가능성과 그런 현대성의 가능성을 취소하고 규탄하는 제스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 제스처에 의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시계 구별 또는 이런 시대 구분, 이런 구분을 취소하고 규탄하는, 그렇게 구별이 안 된다는 제스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포올이에요. 이게 바로 포올이라고. 그러니까 탈근대적 포올의 핵심적인 특징은 근대적 그러니까 배척과 배제와 부정이 아니라, 그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즉 시대 구별이 불가능해지고, 그죠? 시대 구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시대 구별을 규탄하는 거죠. 하면, 그죠?
전근대적, 근대적 가능성을 전부 다 감싸고 넘어가는 제스처. 그죠? 왜 제스처를 했냐면, 감싸고 넘어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스처란 말, 여기서 제스처란 말을 다시 한번 더 분석하면, 제스처는 행위와 다르다는 거죠. 다른 제스처는 뭐냐면, 태도죠. 태도. 그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태도예요. 왜 행위와 다른 일시적인 태도냐면, 확정된 세계관이 확정되고 확립된, 아직 존재하지 않는 탈근대적 이기 때문에 그렇다. 탈근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딱 정확하게 딱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대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을 지는, 그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와 다르죠. 도덕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독립 주체성을 가진 주체의 자아의 행위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직. 그죠? 그래서 이게 제스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제스처라는 말이 피하는 말이 아니라, 피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제스처,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 제스처에 의한 것이죠.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니체 하이데가 그리고 다른 사상가들의 지분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이데가, 내가 지난번에 하이데가 얘기를 한번 했었죠? 이게 뭐냐면, 이건 니체, 하이데거, 그리고 다른 사상가들의 지분이죠. 이건 뭘 뜻하냐면 아주 많은 선배 사상가들이 팔근대적인 제스처를 제시하여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이데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 형이상학자라고. 그러니까 형이상학자인데 마지막 형이상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탈근대적인 제스처를 암시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딱 탈근대적이라고 말은 안 한 거예요. 주변 탈근대적 암시하고. 니체는 말할 것도 없죠. 니체는 굉장히 많죠. 완전히 탈근대적이냐? 니체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건 너무 옛날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 보고 예를 들면 구약의 사람들 보고 예수를 왜 안 믿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키에르케고 니체 등은 그래서 이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 니체 등은 기본적으로 반시성의 사상가들입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 어려운 단어 그냥 있어서 할 수 없이 말하는 거예요. 키르케고르, 니체 등은 기본적으로 반시의성, 이 반시성이라는 단어를 내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쓰는 거예요. 페스티프의 사상가들입니다. 반시성입니다. 이 말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면 요 반시성이라는 단어는 영어는 infortune 해석해보면 별거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근데 줄여서 말하니까 in opportune 즉 다시 말해서 시의 적절하지 않은 또는 예를 쓸게요. 때를
때를 잘못 맞춘. 무슨 소리냐면 니체, 키에르크나 니체 등은 이 사람은 근대 시대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근대 시대 속에 있는데, 그지? 근대 철학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그러한 근대 철학의 때와 어울리지 않는 철학 사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죠? 어? 없었던 철학자들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아까 많은 사상가들의 지분이 아니라 지분이죠. 지분. 그죠? 지분. 몫이란 소리죠. 지분. 지 나눠 가지는 몫이란 말이에요. 그 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그러면 발을 들어놓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가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역사란 자기 자신과 동시대적인 무언가가 지나간 과거를 뒤따는 식의 발전이라는 해석의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역사라는 게 지나간 자기 자신과 동시적인 그러니까 지금 시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동시대성하고 어울리지 시의적절하게 어울리지 않았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지나간 거를 말없이 뒤따르는 무비판적으로 뒤따르는 발전에 불가능하다는 걸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계승 발전하는 방식의 의문을 제기함. 그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계승 발전, 무비판적으로 계승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그게 할근대적이고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근대적인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당대성이라는 관념, 즉 어떤 현재가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안에서 맺는 자기 자신과의 조화로운 관계라는 관념은 고전적 이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성이라는 것, 그런 것은 기존에 있던 세상이 과거, 현재가 지금의 현재가 과거와 조화롭게 관계를 맺는다는 고전적 이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성이란 말을 못 쓰는 거죠. 이 당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라는 거죠. 이게 고전적 이념이기 때문에 지금 당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라는 단어를 딸 썼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조그랗게 관념을 맺는 사람도 있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탈근대적인 것이 언제 어떻게 적용됐는가를 검토하는 하나의 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다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탈근대적이 뭐 니체나 해겔 이후에 포스트 해겔주의나 이런 식으로 왔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대라는 시대에 대해서 부정을 한 건 다 탈근대 아니냐 이거죠. 맞죠? 그치?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적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적이 왜 대단한 지적이 되냐면 요 다음 문장 때문에 그래요. 요거. 그것은 플라톤에서부터 해겔에 이르는 현대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속합니다. 이거 엄청난 설명이에요. 다시 볼게요. 이것은 이게 굉장히 엄청난 설명이에요. 이 설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것은 플라톤부터 해겔에 이르는 현대적이지 않은 모든 것에 속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폭탄 발언이에요. 이게 폭탄 발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플라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라톤 언제야? 그러니까
철학 공부할 때, 우전 철학을 공부할 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렇게 공부해요. 그리고 근대 철학 공부할 때, 칸트, 헤겔, 뭐, 어쩌고, 이렇게 공부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요 고전 철학에 속하는 플라톤이 들어있어요, 위에. 그리고 근대 철학에서는 헤겔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뭘 뜻하냐면, 고전 철학이든, 그러니까 그리스의 고전 철학이든, 근대 철학이든, 관계없이, 무슨 소리냐면, 이 현대적 잘못된 거, 당대적이에요. 이건 당대적. 여기서는 해석을 당대적으로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대라는 말 앞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학에 관계없이, 당대란 말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대란 말이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요 앞에서, 내가 이걸 왜 여기다 썼을까? 이거를 뒤에다 써야겠지, 맨 뒤에. 응. 이게 이렇게 되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전에 당대란 말 썼죠, 여기. 그치? 그러니까, 관계없이, 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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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상대적이지 않은. 즉, 그리고 여기, 요걸 집어넣을게요. 요거. 아, 여기 아니다. 나는, 즉 해놓고, 요걸 쓴 게 아니라, 요거. 위험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모든 것. 상대적이지 않은 모든 것.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어떤 거에 관계없이 당대적이지 않은 모든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다? 탈근이지. 평가할 수, 판단할 수 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조금 더 나가보면, 이 탈근대적인 성향을 그리스의 고전 철학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말 때문에 뭘 안 했어요? 아까 요거. 시대 구분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게. 왜 안 됐냐면, 탈근대의 시작이 니체 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서구 근대 문명, 문화, 그리스 등 서구 근대 문화의 원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네파, 인클루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근대적 변화는 혁명, 그지? 프랑스 혁명 등 혁명이라는 외파, 폭파, 외파 또는 폭파.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익스플로전이죠. 익스플로전. 익스가 바깥이잖아요. 그렇죠? 바깥. 익스플로전.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탈근대적 격변, 격변이라고 하지, 격화라고 그러죠, 격화. 격변. 격화라고 그러죠. 아까 여기서 우리 번역에는 격화라고 그래요. 격변화. 격화나 격변이나. 격화는 뇌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탈근대가 온다고 폭동이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안에서, 안에서 내면으로 이루어진다고.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사례. 두 개가 하나는 4.19 혁명과 촛불혁명. 우리 한국에 있었던 촛불혁명 있죠? 이 촛불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사람들이 뭐 촛불을 들고 돌아다녔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4.19 혁명과 똑같이 대통령의 하야를 초래한 정권의 극적인 몰락을 결과시킨 혁명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는 혁명이라고 붙이기 좋아요. 그지? 초1구 혁명, 4.19 혁명. 근데 촛불혁명이라고 잘 안 말하죠? 왜냐하면 혁명이라고 말하기가 좀 헷갈려요. 혁명이 아니야. 그러실 건 없잖아. 광화문에서 내가 촛불혁명 있을 때, 나는 이게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뭐, 다른 용어가 없으니까, 다른 용어 생기면 다르게 불러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 똑같은 방식으로, 살경하고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제일 쇼크 먹었던 게, 유모차를 갖고 온 아줌마들이었어요. 유모차를 갖고 온 아줌마. 이게 무슨 혁명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대통령의 하야를 초래할 건데, 혁명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래서 내가 그다 깨달은 게 뭐냐면, 와, 이게 바로 인플로전의 현장이구나. 이게 바로 인플로전의 현장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이 지금 선진국이 된 이유 중에, 정치적으로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촛불혁명. 이름도 없어요, 지금. 왜 이름이 없냐? 너무나도 새로운 거니까. 이름도 없으면 된 거야지. 이제 촛불 내파. 그럼 더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할수없이 지금 촛불혁명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대적인 격변은 다 때려부시고 죽였잖아요. 혁명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죠? 혁명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 그죠? 혁명은 피를 부르고, 그죠? 그런 시들 무지 많죠? 그리고 지금 이 혁명이 벌어진 나라들 많죠. 요새 스리랑카에서 대통령을 쫓아내고 뭐 난리가 났죠. 그죠? 그 혁명이라고요. 근대적인 격변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벌어졌던 촛불 혁명? 하여튼 뭔가 말할 수 없는 거는 그전의 혁명이 아닌 거죠. 다시 봅시다. 그것은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에부터 해결에 이른 현대적이 아닌 모든 걸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구적인 문명이 그 자체로 내부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의문에 붙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탈근대 사람들이 의문을 퀴에르 게고 니츠 하이데가에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퀴에르 게고 니츠 하이데가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없단 말이죠. 뭔가 빗나간 건 있고 탈근대적 징후는 있지만 다시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피에르 케고르, 니체, 하이데거에게는 지금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찾아보고 싶은 거야. 이 사람들한테 이 피에르 케고르나 이런 사람들이 읽을 때, 특히 니체 읽을 때 사람들이 탈근대적인 요소가 있을 거라고 막 눈 부리고 들어봐요. 그럼 이게 헷갈린다고.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런단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이들 철학자들은 근본적으로 근대 철학자이면서 탈근대적인 제스처를 제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컨대 지금 우리와 같은 탈근대적인 존재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컨대 그들에게서, 그지? 그들의 철학에게서, 그들의 철학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탈근대적인, 지금 우리와 같은 탈근대적인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금 우리의 직속 선배들이 아니다. 이걸 더 좀 더 얘기하면, 그러므로, 에게서도 탈근대적인 제스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지? 플라톤에게서도 그리스 철학자. 되게 설득력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자크 데리다는 서양 철학의 본진이 철저히 배척하려고 노력하는 사상가가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근대 철학, 지금 현재 서구의 사상이 근대 사상의 기반이 되는 르네상스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르네상스 부활이죠, 부활. 사상의 부활. 그리스 사상. 그리스 사상의 부활. 어? 이후의, 그지? 이게 근대 철학, 서구 사상의 기반인 르네상스가 다 시작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부터, 어? 탈근대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다. 점을 어? 부인할 수 없게 입증해 어렵기 때문에. 어? 부인할 수 없게 데리다가, 그러니까 쭉 뒤집어 말하면 근대 철학이 완벽성, 을 저는 계속 부정할 수 있게. 그러니까 데리다가 뭐였냐? 서양 철학의 우위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데리다가 한 일은 어, 사실은 19세기 제국주의 지금까지를 필두로, 지금도 미국이 중심이죠, 그죠? 지금까지 서구 세계가 주장해온 서구 사상의 우위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려 어렵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비서구인들이 자크 데리다의 철학 사상을 배우고 적극적으로 옹호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옹호해서 우리를 알려줄 리가 없어요. 그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는 미래의 인류 사상 형성을 위한 길이 될 것이다. 예? 보세요. 그래서 데리다가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공부를 할 때 이런 데리다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데리다를 연구하냐? 그래서 했던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데리다를 강의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봅시다. 현대인들이 이 의문을 붙이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플라톤에도 있고, 그지? 플라톤에도 있는데, 그러면 키에르케고나 니체나 하이데가에게는 바로 지금 우리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 굉장히 탈근대적인데, 제 흥미를 끄는 것은 바로 이 탈구입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이 탈구를 더 생생하게 체험했던 이들인지 또 모릅니다. 탈구라는 단어는 햄릿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웃 오브 조인트. 그 아웃 오브 조인트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왜냐하면 지금 했던 요 설명. 그러니까 탈구. 요건 탈구는 다음 시간에 제목이 될 가능성이 있죠. 아웃 오브 조인트. 무슨 소리냐면 이 탈구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 이 내파된 어? 내파된 내파된 사상, 어? 사상의 사상의 역사 속에 탈근대적인 친구가 있었다. 라는 말을 하려면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이건 어떻게 돼요? 이중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적인. 그러니까 포월이라는 게 바로 이중적, 삼중적인 거지. 즉 이중적으로 최소한 이중적은 넘겠죠. 삼중적으로 됐을 걸. 이중적이거나 삼중적으로 중첩된 논리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중첩 구조를, 즉 포월 구조를 언어로 표현하려고 할 때, 언어는 어때요? 지금 나라죠. 언어는 어때요? 시간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치는 거 보세요. 한 줄 한 줄 줄줄이 치죠. 중첩적으로 못 치죠. 즉, 다시 말해서 언어는 언어는 1차원적으로 직선적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중첩적이고 포괄적인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요? 탈구된, 삐었다 그러죠? 이거 어긋났다 그러죠? 뼈가 어긋난다. 어긋난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앞뒤가 안 맞아. 쉽게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치? 말을 하거나 듣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할 때 어느 차원에서 말하는 게 모르니까, 그치? 차원이 여러 가지 중첩되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탈구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탈구가 어떤 의미인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텐데, 오늘은 지금 내가 이 설명을 여기서 스톱하는 이유는 지금 이 네파의 모습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죠. 지금 이 말하는 게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알긴 알겠는데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거 굉장히 상관이 많아요. 그 굉장히 상관이 많은 얘기를 언제 했었냐면, 아까 여기 촛불혁명에서 얘기했었죠. 그죠? 촛불혁명.
굉장히 상관이 많았던 거죠? 굉장히 상관이 많았다고. 그럼 이런 상관이 많은 게 여기만 있는 거야? 다른 데는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촛불혁명을 지금도 설명을 잘 못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그 촛불혁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가 이걸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그 촛불혁명의 이로 인한 이 격화, 격렬한 변화가 현실에서 여기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걸 어디서 할 거냐면, 내가 쓴 책이 한 권 있어요. 해체론의 시대라는 평론집이에요. 해체론의 평론집인데 아주 두꺼운 평론집인데 그 첫 번째 평론문이 바로 해체론의 시대라는 제목이에요. 요거를 요거를 지금 요 네파를 설명하는 네파가 지금 그러니까 네파는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반영되는가? 이 질문은 뭐냐면 네파는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모습을 드러내는가? 모습을 드러내는가? 그 설명. 요거는 질문도 아마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이건 질문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도 거의 없어서 내가 할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요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책, 해체론의 시대에 관한 이 논문은, 이 평론문은 여기서만 아니라 앞으로 읽으면서 조금씩 인용을 할 거예요. 우선 오늘은 해체론의 시대 부분 중에서 네파에 관한 설명만 좀 하려고 그래요. 네파가 도대체 왜 이게 중요한가? 네파가 뭐야? 그럴 때. 다 생략하고,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생략하고, 요거 하나만 생각해. 해체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해체론의 앞에는 설명 안 이건 너무 길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해체는 다 생략하고 딱 하나만 할게요. 나중에 돌아오면서 다른 것도 할 테지만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할 거예요. 나중에 틈틈이 있자마자 조금씩 할 거야. 이것만 해도 엄청난 내용이니까. 해체론의 정치성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촛불혁명 얘기했으니까. 1886년 미국 영문학회 회장 전설에서 힐리스 밀러가 문학 연구의 경향이 언어적 관점에서 정치 사회적 관점으로 바뀌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밀러가 에일학파의 이론이기 때문에 에일학파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이게 굉장히 지금 주도예요. 그래서 영어 영문학회 회장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해체론의 정치적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해체론에 대해서 제일 비판인 게 정치적으로 무능력하다는 비판이에요. 그러나 데리다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나도 그래요. 해체론대 그리스와 글쓰기는 담론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개념적이고 의미론적인 내용과도 관련된다. 개념적인 의미론적인 내용이야말로 정치죠. 해체론의 실천은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이면서 제도적인 실천이다. 아까 내가 촛불혁명을 얘기한 것처럼요. 그래서 역사, 문화, 사회, 정치학, 제도 및 계급 및 성의 상황, 사회적 맥락 이런 모든 사회적 관심사에 관한 이론적 논의 기반에서 해체론의 흔적이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음, 이건 내 주장이에요. 다 있다고 해체론이. 해체론은 어떤 정도냐면 내 주장이에요. 그것도 막스와 엥겔이 존재를 설명한 유령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을 막스가 얘기했었는데 막스 엥겔이 얘기했을 때 시작이 뭐냐면 유령 하나가 유럽에 출몰하고 있다. 라는 게 공산당 선언의 첫 문장이에요. 이 공산당의 첫 문장을 내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유럽 사회를 휩쓴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의 목표가 모든 기존의 사회적 상황을 강제로 전복하는 것에 의해서만 획수될 수 있다. 라고 공공연하게 선언됐던 거죠. 이게 공산주의가 사람들이 단단 떨고 어쨌든 세상이 뒤집어진 이유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의 노동자들이라 단결하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지금 내가 데리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20세기 말부터 유령 하나가 출몰하고 있다. 유럽 지식인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식인 사회를 휩쓸고 있다. 새로운 유령의 이름은 해체론이다. 해체론의 목표가 모든 기존의 철학적 상황을 강제로 전복하는 것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고 데리다에 의해 공론화에 선언되고 있어요. 모든 국가의 지식인들이여 단결하라. 이 데리다의 정치적 변화의 언어는 포올이에요. 이 포올 얘기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 김진석이라는 철학자가 이 포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나하고는 조금 다르게 썼어요. 나처럼 강조를 심하게 하지는 않아요.
차연이 차이와 지연의 합성인 것처럼 포홀은 포함과 초월의 합성어예요. 데리다가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고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감싸고 넘어가지로 번역되는 신조어예요. 김진석도 이렇게 나처럼 지독하게 사용하지는 않아요. 차이라는 공간적인 차연이란 단어는 공간적 논리 구분 논리가 갖는 논리 중심주의, 로고스 중심주의를 번역하기 위해서 차이는 로고스 중심주의에 있었는데 그 지연이라는 시간적 구분 논리가 주연돼 차연이라는 새로운 합성어가 태초를 위해 형성된 것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재를 부정하여 미래를 초월한다는 그게 이제 서구 근대 로고스 중심주의였거든요. 그게 공간주의 구분 논리만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현재 속에 포함된 과거라는 시간적 구분 논리가 추가된 개념인 거죠. 현재 속에 포함된 과거. 이게 지연, 그 차연이죠. 데리다는 죽음의 선물에서 뭐 포홀의 개념을 설명을 한번 할 수 있어요. 죽음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앞부분에서. 뭐냐면 고대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 요건데 번역한 거예요. 고대 플라톤적 종교가 원시의 주신제적 종교를 합체하였고 중세의 기독교적 종교가 고대의 플라톤적 종교를 억압하는 것. 이게 기독교 역사의 과정이라고 설명해요. 기독교 서양의 가장 중요한 종교죠. 종교적 역사죠. 그러니까 고대의 플라톤적 종교가 있었는데 그 플라톤이라는 합리적 사고방식 그리스죠. 거기에 원시적 그 전에 있던 원시적인 미신 그죠? 주신제적이게 미신적인 거죠. 그 종교를 합체한 거죠. 합한 거고 중세 기독교는 뭐냐? 고대 플라톤적 종교를 그죠? 그걸 억압한 거다 이거죠. 합체하고 억압했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게 둘 다 뭐냐면 감싸고 넘어가기예요. 그죠? 합체해서 갖고 있고 뭐 억압하면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홀이죠. 그러니까 대리한이 이렇게 설명했지만 요거는 포홀의 개념이에요. 그치? 이게 포홀의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게 왜 나왔냐? 왜 소크라테스 죽었냐? 플라톤적 종교의 승리의 책임감의 승리죠. 그러니까 미신을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 도망쳤을 텐데 안 도망쳤잖아. 그러니까 플라톤적 종교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인문학적 책임감이죠. 승리한 거죠. 그 책임감과 신앙이 합쳐진 거. 그게 이제 죽음의 선물이죠. 기독교. 그러니까 주신제적 종교가 그러니까 미신이 플라톤적 종교에서 합체되고 복속되고 노예화되어도 멸절되지 없어지지 않았어요. 내면에 남아서 자유의 자극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포골에도 안에 있는 거죠. 책임감이 있는 새로운 자유의 경험 속에 주신제적 종교가 포장될 때 남아있다면, 그죠? 고대의 초자연적인 힘이 지속되고 있다면, 합체되어 지배되고 있다면, 그죠? 여기까지가 인용이죠. 포울을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종교는 그러니까 결코 순수하거나 진정한 것이 되거나 결코 완전하게 새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기독교라도. 그러니까 요 말만 썼는데 요거를 이제 내가 해석한 게 포홀이에요. 그러니까 고대가 원시를 중세가 고대를 포괄하는 과정으로 역사적 진보가 진행된 거죠. 사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합체나 억압이 완벽하게 수행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거나 완전한 새로움은 불가능하고 과거의 잔여물이 언제나 남아있다. 이게 포홀의 논리인 거죠. 한국의 경우에도 있어요. 그 사례가. 기독교와 유사한 수준의 고급 종교인 불교의 절에 가보면 뭐가 포홀이 되어 있냐면 원시의 주진제적 종교의 상징이 삼신각. 삼신할머니한테 제사 지내는 거 불교 관계없어요. 원시 주신제적 종교죠. 그 상징이 삼신각. 그게 불교의 절에 가면 다 있죠. 언제나. 그게 그 수입원이기도 해요. 그건 당연히 포홀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포홀돼 있다고. 물증이에요. 물증.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내파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조나단 컬러는 이 포홀의 방식에서 내파로 가는 거예요. 페미니즘 갖고 얘기해요. 조나단 컬러가 해체 비평이라는 책을 써 이걸 내가 번역을 했어요. 이 우리나라의 해체론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해체론에 관한 대표적인 문학 비평서인데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번역을 했거든요. 페미니즘의 해체론의 구체적 행동 지침을 다음과 제시해요. 조나단 컬러는 나처럼 이렇게 정리를 안 했는데 내가 조나단 컬러의 해체 비평을 번역하고 그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거예요. 페미니즘이라고 요새 수로 말하는데 요새 페미니즘이 한국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을 한 차원에서만 읽어서 그래요.
페미니즘의 그 차원도, 그러니까 내파의 차원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혼란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수준, 페미니즘 자체의 세 가지 수준을 말해드릴게요. 첫째는 차이의 철학이에요. 차이라는 거는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나죠. 그죠? 두 개는 구분이 돼요. 차이라는 거는 생물학적인 조건이에요. 남자, 여자 다르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여성으로의 경험, 이게 중요한 거죠. 남자하고 달라, 이런 거죠. 독자로서의 반응에서 권위의 원천이 되고, 사회와 가정의 여성적 경험과 독자로서의 여성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회와 가정의 여성적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런 영화들 많죠. 이게 이제 기초적인 영화예요. 근데 이거는 생물학, 바이올로지컬이에요. 바이올로지컬. 중요한 거예요. 생물학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죠? 바이올로지컬한 거예요. 태어나기 그렇게 태어나서 원래 그렇죠. 남성 등장인물이나 남성적 주제를, 그렇게 이렇게 하면 뭐 하냐면, 이걸 비판해요. 보상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주제 중심이에요. 이런 영화들 많죠. 이런 영화들이, 이게 지금 내가 페미니즘만 얘기했지만, 요게 장애인 얘기해도 돼요, 장애인. 요거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여성 등장인물의 관심사를 자신의 문제와 동일시한다. 요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런 차원이 많은데, 예를 들면, 요걸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최근에, 어, 네 얼굴이라는 영화, 나왔다 그랬어요. 나도 시간이 나면 보고 싶은데, 네 얼굴이라는 영화는, 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의 인에 관한 영화예요. 그죠? 이 영화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정신지체 장애인의 관점에서 그 차이를 생물학적 조건의 차이를 중시하면서 그 부분에서 관점을 보고 있는지 또는 뭐 이런 거 영화들 많죠, 그죠? 이런 걸로 보고 있는지를 가서 볼 수 있어요. 네, 만약 그렇다면 첫 번째 차원에서 이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어디선가 설명을 들었는데 어디선가 그 무슨 뭐 프로에서 테레비 프로에서 이 리얼굴에 관한 언급이 나왔었는데 이 차이의 철학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차이즘의 철학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차이즘의 철학은 뭐냐면 폴리티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정치적인 차이인 거죠. 폴리티컬. 그러니까 맨날에 가보면 요거예요.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의 차이점. 그러니까 원래 차이가 진 게 아니라 differing, 진행형이죠, 진행형. 그러니까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 여성적인 것 따로 있고 남성적인 것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여성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왜냐하면 여성이 여성으로도 독서하지 않았다는 인식도 있는 거죠. 여성인데도 여성으로 안 읽고 남성의 입장으로 읽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학습된 센서 전략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성애에게 교정되고 성에 의해 오염된 학습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독서가 기반을 두고 있는 내가 왜 이렇게 읽어야 돼? 하고 문학적이고 정치의 과정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런 거 있어요. 이거 하나를 하나 들면, 이런 거 사례가 많아요. 왜 많냐면, 이게 투쟁적인, 이게 제일 많으니까. 예를 들면, 음, 종손, 음, 종손은 남자분이어야 하는 거. 어? 이게 이제 실질적인 문제예요. 왜냐면, 이 종손이, 가문의 종손. 왜냐면, 이거 이익이 남죠? 그 유산. 여자들은 왜 아끼냐고. 그죠? 가복, 족복. 음, 소속되는. 이런 질문 하죠. 이게 그래서 남자만 아니고 여자도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유산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아들과 딸이 구별이 안 돼 있죠, 지금. 이런 정치적인 변화가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받을 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죠.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해가 반대되지만 남성 등장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잘못 배워갖고. 그래서 단순히 세상을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읽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과 읽고 있는 것의 관계를 변경함으로써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이게 바로 정치적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지? 스스로 병신이 되는 경험이며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성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데, 만들어버리는데 협조하지 않게 될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페미니즘의 핵심이에요. 동의하는 독자라기보다 거부하는 독자가 되는 거고, 남성의 오도, 즉, 남근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적 마음이라는 악령을 쫓아내는 과정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페미니즘일 거예요. 그리고 정치에서 여성의 문제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정의에 관한 모든 수많은 본질적인 문제점들이 적용되고 있는 일인 것처럼 성의 억압이란 비평의 한 부분에 민감한 모든 비평이 적용돼야만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대립 관계가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정적이고 남성은 진정하고 여자는 경박하고 남성은 사색적이고 여자는 즉흥적이라는 대립관계.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여성의 독서가 남성의 독서보다 더 이성적이고 진지하고 사색적인 것을 증명하려고 작업하는 거죠. 요게 대표적으로 알려진 페미니즘의 형태예요.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남성과 여성의 진영 대립, 그지? 정치적인 진영 대립의 형태로 여성 권리 회복 운동을 전개하는 바람에 어? 어, 남성의 남성 계층의 정치적인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대남이고 뭐고 여성 정치적으로 왜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성이 남성보다 어? 여성적인 것이 페미닌, 그죠? 여성적인 것이 남성적인 것보다 열등하지 어? 않다는 점이 입증된 뒤에 음, 구태의연한 정치적인 운동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음, 약자 계급, 약자 계층, 소위 타자라고 말한 것. 타자의 권리 회복 운동을 모델이 될 수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게 누구의 모델이 될 수 있냐면 성소수자, 또 무슨 뭐 동물 권리, 보호 운동, 희집의 민족, 또 소수인종, 흑인 등 소수인종 어? 등 소위 타자, 타자라는 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타자의 정치적 권리 회복을 위한 억압받았으니까 음, 전략으로 유효하지만 정치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다다를수록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럼 성공할 수도 있죠. 즉 정치적 노력이 성공할수록 어? 이 운동 자체, 페미니즘 등 운동 자체의 의미는
점점 사라지게 것이다. 성공하면 안 되는 거죠. 성공하면 그 자체가 운동의 의미가 없으니까. 언제나 약자인 척해요. 근데 여성들은 아마 이제 더 이상 약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죠? 아니, 약자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아니라고냐? 아직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약자가 아닌 경우도 많죠. 집안에서 뭐 요새 남녀 관계, 특히 결혼한 남녀 관계가 남자가 우위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의미가 생각이 좀 웃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차연이에요. 그래서 이게 컬추럴. 그러니까 요때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근대죠. 혁명. 응? 래파. 거의 이런 단계. 근데 이게 끝난 다음에 근대적 단계가 지금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뇌파가 필요한 거야. 이게 문화적이라는 거죠. 문화적은 뭐냐면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 이성적인 것의 연관관계, 남성적이면 이성적이다. 이거는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남성만 이성적이고 여성은 아니다. 감각적이다. 이거 웃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것이 있다면 그 개념이 왜 남성적인 것만 연결되지? 라는 것만 반성하면 되는 거예요. 여성적 다시 넣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남성 비평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그러니까 남자들은 넌 니들 여자를 몰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되냐? 이제 우월한 입장에 서야 되니까 같이. 그다음에 현행 이 절차가 남성 권위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거죠. 중요한 건 대안이에요.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페미니즘도 대안을 모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반발이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정치적 페미니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기닥으로 말한다고 생각하면 참 오해인 거죠. 세 단계가 다 필요한 거죠. 첫 번째 단계도 필요해요. 생물학적인, 그죠? 여자들이 생물학적으로, 목숨 잃자가 위험한 경우 많잖아요. 여자라는 입장으로. 그거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첩이고, 포월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리얼리즘, 합리적, 지배, 설명 이런 개념과 범주 자체가 난근중지적 비평이라는 거죠. 여성들 개념으로는 지배가 중요한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런 건 합리적, 이런 것도 중요한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리얼리즘이고 중요한 개념이 아닌데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다른 개념들과 이런 범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택의 틀과 비평적이면 이론적인 범주 유대각에 의문을 지게 하지만 극단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독자의 경험에 호소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걸 뭐 그 기본 체제에 어떻게 효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남근 비평의 개념 체계나 절차를 대체하고 해체하기 위한 지렛대를 제공해 주는 거죠. 하지만 경험은 언제나 분열되어 있고 통일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표리부동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인 거 안 되는 거죠. 이걸 좀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하려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요거는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언이라고 내가 썼는데 여성성과 남성성이 뭐냐면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짧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남성에게도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어요. 여성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남성성이 100%고 여성성이 거의 0%일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어, 청년기죠. 청년기 때. 여성은 반대죠. 그런데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때 둘이 만나면 서로 다른 이성이 만나면 불꽃이 피고
격렬한 사랑을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남성의 중년기,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남성성이 50%, 뭐 여성성이 50%. 아니, 그거보다 더 낮아져요. 얘예요, 얘. 응? 얘. 여기 얘야. 딱 그렇다고는 볼 수 없어요. 좀 있겠지, 여성성. 이건 좀 심했다. 90%, 80%, 80%, 20%. 사람마다 다르겠죠, 물론. 이것도 50% 이렇게 되겠죠. 여성은 반대겠죠. 이게 어때요? 그래서 이때의 아버지와 아버지는 TV 보다가 울고 뜬금없이 울고 어머니는 목소리가 커지고 단호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딱 잘라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뭘 옹호하냐고. 그럼 페미니즘이 어떤 걸 옹호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 시간적 변화, 그러니까 차이 플러스 지연처럼, 그지? 그러니까 이 지연, 그죠? 차이는 공간적 변화죠. 공간적 차이죠. 시간적 차이를 고려한다면 정치적 페미니즘의 정치적 페미니즘의 진영에 누가 소속되어 있는지 모호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 정치적 페미니즘이 무능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이러한 개념 구조는 동성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즉, 게이, 뭐 하여튼, 소수성애자 등 동성애가 있는 게 아니죠. 소수성애자를 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남장, 게이도 게이 남편이 있고 게이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예예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남성성이 많은 사람이 여성성이 많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아무리 남자끼리의 게이라는 게 남성 성수성애자죠. 그러니까 소수성애자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뇌파가 아닌 뇌파의 작업을 하고 있다니. 안에서 부셔버리고 있죠? 앞에서 균형틀 자체를 안에서 없애고 있어요. 뭘 없애요? 아닌 대립 구조를 내부에서부터 해체하는, 해버리는. 대립할 것도 없죠. 남녀의 대립 구조. 예를 들면, 외파가 아닌 남녀의 대립 구조. 내부에서 내파의 작업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또 하나 더. 이 중요한 거는 이러한 어, 차이집, 그러니까 디페랑스죠. 해체적, 해체론적 차이점의 논리 구조는 다른 타자에 관한 권리 회복 운동에 기침이 된다. 예를 들면 동물 권리 보호 운동의 예를 들어
궁극적 목표는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기본 틀을 구분하는 기본 틀을 해체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인간에게도 동물성이 있고 동물에게도 인간성이 있다는 것. 입증하면 된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상한 소리 같지만 최근 생물학, 특히 동물학의 연구 과제, 핵심 연구 과제는 동물들이 인간적, 각종 동물들에게 인간적인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려는 작업입니다. 주요 핵심 과제. 예를 들어 쥐는 폼을 볼 수 있는가 등. 이게 진짜 진짜 쥐를 꿈을 꿀 수 있는가? 내가 오늘 당장 읽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해체론적 사이즘의 담론은 기후변화에 관한 인류의 돌파구를 관하여 인류가 돌파구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예를 필요 없겠죠? 인간과 지구의 부분에 기반하는 환경의 개념이 근대적이었다면 인간과 지구의 부분이 해체되는 담론이 주류가 된다면 얘는 생태론이 엑센 기후변화의 해결책이 나올 수 이게 뇌파죠. 이게 뇌파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여성이 원하는 것, 여성이 느끼는 것, 여성의 본질적인 욕망이나 경험의 호소를 기반을 두고 있지만 생물학적인 조건, 정치적 조건, 문화적 조건 등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성의 본질적 욕망이나 경험, 즉 여성이 원하는 것이나 여성이 느끼는 것을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생물학적 조건에 맞추면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중시하면서 투쟁적 자세를 취하는 거고, 이게 이제 투쟁 자세에 통할 수 있어요. 왜냐면 평생 남편한테 맞고 살던 아내가 고발적으로 남편을 죽였다 그랬을 때 옹호가 되죠. 살인이라기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페미니즘 수준이죠. 두 번째 수준의 페미니즘은 남성적인과 여성적인 차이즘에 관심을 보이면서 정치적인 자세를 취해요. 이게 현재 주류예요, 한국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 페미니즘 앞에 거에 반성이면서 그렇게 보호만 해서는 안 되겠다. 차이의 페미니즘을 넘어가는 감싸는 구조를 하는 거죠. 그것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도. 그 여성의 문화적 조건에 관심을 가지는 세 번째 페미니즘의 해체론의 차연의 철학을 전용하는데 이 세 번째 수준의 페미니즘은 두 번째 수준의 페미니즘을 감싸고 넘어가는 구조를 갖죠. 두 번째 수준의 페미니즘은 첫 번째 수준의 페미니즘을 감싸고 세 번째 수준의 페미니즘은 두 번째 수준의 페미니즘을 감싸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 조건은 생물학적 조건을 포함하며 문화적 조건은 정치적 조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문화적 조건으로 그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갖고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가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즘의 철학이 차이의 철학을 포월하고 차이의 철학이 차이즘의 철학을 포월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해체론이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가는 추진력이 되면서 기존의 이론을 감싸고 넘어가는 포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페미니즘의 틀이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3단계 접근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3단계 접근법은 아주 다양한 현대 이론에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이분법적으로 제시하는 이합 합산의 이게 보통 논리인데 이 단순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에요. 이게 보통 그렇게 이게 두 개를 구분해요. 이게 이 단순 논리를 극복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개 써놨는데 같이 하나하나 설명하면 한없이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온 건 요거 하나였죠? 요것도 아직 설명 제대로 안 됐죠? 근데 이 설명을 다 주체성, 주체화, 이게 정책인 면적, 정책, 정체성, 리얼리즘, 상징주의, 해체비평, 책, 텍스트성, 타자, 제의나 타자성, 인류의 해방, 오만, 겸손. 이게 3단계 접근법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결론은 범증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요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난다면 그 중에 한두 개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